중공군이 한국 전쟁 때 민간인들에게 어떤 짓까지 했는지 알아. 그 원혼을 달래지 못하면 결국 중국엔 그 어떤 생명도 살아남지 못할 거야. 여기 중국의 열차 안에서 기겁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젊은 여교수가 있습니다. 이 여성의 몸에 소름이 쫙 돋아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대학의 역사학과 조교수 리웨이입니다. 28살의 젊은 나이에 이미 학계에서 주목받는 신예 학자로 알려져 있어요. 저는 중국의 전쟁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특히 아직 끝났다고 볼 수 없는 6.25 전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 연구실은 캠퍼스 내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 3층에 자리 잡고 있는데 벽면을 가득 메운 역사서적들과 군데군데 걸려있는 역사적 사건들의 사진들이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죠. 특히 책상 위에는 항상 한국 전쟁 관련 서적들이 쌓여 있어요. 이는 가장 최근 아시아에서 일어난 전쟁이기도 하고 중공군이 대규모로 투입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제 박사 논문도 한국 전쟁과 관련된 주제였습니다. 중국의 한국 전쟁 참전이 동아시아 지정학적 구도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죠. 이런 배경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이번 6.25 전쟁 70주년 기념 연구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선정되었어요. 프로젝트 시작을 앞두고 저는 이전 연구를 주관하셨던 장 교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장 교수님의 연구실로 향하는 긴 복도를 걸으며 저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가에 빼곡히 꽂힌 책들과 노트북 앞에 앉아 계신 장 교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 교수님은 평소에 전쟁사 분야의 거장으로 많은 역사학자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흰 머리에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신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오랜 세월 역사를 연구해온 학자의 날카로움이 느껴졌어요. 장 교수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교수님께서는 중국의 역사학자로서 이런 연구를 하는 목적은 다음 전쟁이 생겼을 때 중국에 최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안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전쟁을 위해 연구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겉으로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역사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특히 전쟁사 연구는 미래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열심히 듣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중국의 역사학자라도 그 이전의 사람인 만큼 민간인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대로 줄일 수 있을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먼저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 교수님은 이번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그 전쟁에서 중국군이 어떤 전략과 전술을 사용했는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교수님의 말씀은 전쟁을 마치 하나의 게임처럼 다루는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 비극적인 역사를 단순히 전략과 전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교수님께서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넌지시 대만을 먹기 위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책임이 크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이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과 국제 정세를 설명하시면서 대만 문제의 해결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 프로젝트가 그 준비 과정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맡은 연구가 실제 전쟁 준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대화가 끝나갈 무렵 교수님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 최선을 다해 연구해달라고 당부하셨어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구실을 나와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 중국 내수 경제가 엉망이고 붕괴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과 국민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대만을 점령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의 말씀이지만 이는 제가 평소 가지고 있던 역사학자로서의 신념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역사 연구가 또 다른 전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제가 맡은 일이
대만과의 전쟁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사실에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대로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원했던 연구였는데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사실 역사를 사랑했던 제가 교수가 되어 얻은 가장 큰 혜택은 바로 박물관의 지하 수장고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베이징 군사박물관의 지하 문서보관소는 역사학자들에게 꿈의 장소나 다름없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곳이지만 이번 프로젝트 덕분에 저는 그곳에 발을 들일 수 있게 되었죠. 처음 지하 문서보관소에 들어섰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무거운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각 서가에는 연도와 주제별로 정리된 문서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죠. 제겐 정말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교수님과의 대화 이후 이 프로젝트를 맡는 것이 너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문서보관소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았지만 제 연구 목적은 끔찍한 일이었으니까요. 과거의 전쟁에서 희생된 수많은 생명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고 그들의 희생을 또 다른 전쟁의 밑거름으로 삼는다는 것이 너무나 부당하게 여겨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대만과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속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박물관 지하 서고로 향했어요. 무거운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끝없이 이어진 서가들 사이로 발걸음을 옮겼죠. 한국 전쟁 관련 자료가 있는 구역에 도착해 천천히 문서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손끝으로 오래된 파일들을 넘기며 집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에 띄는 봉인된 서류 하나를 발견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극비라고 크게 표시된 그 서류는 다른 것들과는 달리 특별히 낡아 보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고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내들었습니다. 봉인을 뜯자 충격적인 내용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한국 전쟁 당시 중국군이 저지른 잔혹한 행위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간인 학살, 포로 고문 등 처참한 내용에 숨이 막혔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더욱 끔찍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지휘관들의 비인도적인 명령이 적힌 문서와 함께 충격적인 사진들도 있었어요.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는 구역질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톡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작은 비디오 테이프였습니다. 과거 소형 캠코더에 사용되던 크기였죠.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아직도 아무도 없었어요. 빠르게 결심했죠. 이 테이프를 즉시 확인해봐야 한다고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왔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하며 서류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어요. 이제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했죠. 서고를 나서려는 순간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그가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가시냐고 물었어요. 저도 모르게 화들짝 놀라 말을 더듬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약속이 있는 걸 깜빡했다고 둘러댔어요. 직원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피해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주머니 속 테이프가 어찌나 무겁게 느껴지던지 마치 폭탄을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와 거리로 나오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이 테이프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건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손에 든 테이프를 어떻게 재생할지 고민했어요. 일반 컴퓨터로는 볼 수 없는 파일이었기에 적절한 플레이어를 찾아야 했습니다. 마음은 급했지만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어요. 이게 밖에 돌아다닌다는 걸 들키면 징계에 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테이프 속 내용이 궁금해 견딜 수 없었지만 함부로 행동했다간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에 밤새 잠을 설쳤어요.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집을 나섰어요. 중국의 고물상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골목을 누비며 오래된 전자제품 가게들을 찾아다녔어요. 낡은 간판들 사이로 숨어있는 작은 가게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죠. 누군가 제 행동을 의심스럽게 여기지 않을까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어요. 고개를 숙이고 걸으면서도 눈은 계속 주위를 살폈습니다. 간혹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여러 가게를 돌아다녔지만
원하는 걸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 제 뒤를 밟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자꾸 뒤를 돌아보며 점점 초조해졌어요. 마침내 허름한 고물상 한 구석에서 낡은 플레이어를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먼지 쌓인 선반 위에 놓여있는 그 플레이어를 보는 순간 희망이 생겼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주인에게 물어보니 다행히 작동은 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서둘러 구매를 완료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플레이어를 품에 안은 채 걸음을 재촉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자꾸만 뒤를 돌아봤고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을 행인들도 의심스럽게 보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한 공안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잔뜩 움츠러들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행히 길을 물어보는 내용이었고 안도감과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죠. 떨리는 목소리로 길을 알려주고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안전하게 집에 도착한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긴장이 풀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있었죠. 이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플레이어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었어요. 화면이 켜지자 숨을 죽였습니다. 영상의 첫 장면부터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화면 속 풍경은 참혹 그 자체였어요. 영하 32도의 혹한 속에서 얼어붙은 미 해병대원들의 사체가 들판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하얀 설원 위로 검은 점처럼 박혀있는 시신들이 나오는데 그 광경에 숨이 막혔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움직이며 전장을 비추었습니다. 트럭에서 끊임없이 내려지는 동사한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얼굴에 남아있는 공포와 고통의 흔적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다음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민간인 시신이 도랑에 파묻혀 있었어요. 손이 뒤로 묶인 채 학살당한 희생자들과 불에 탄 시신들의 처참한 광경에 구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잔혹한 장면들을 보여주었어요. 무너진 성당에서 신부님의 증언이 들려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종교인들에게 가해진 학살을 증언하는 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영상은 촬영된 날짜와 장소 내용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었고 충분히 증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북한군과 중공군의 잔혹행위와 파괴 약탈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전쟁 포로들과의 인터뷰였어요. 그들의 눈에 담긴 공포와 절망 그리고 어린이들의 공허한 표정, 여성들의 억눌린 슬픔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인간성을 말살하는 전쟁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어요.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꺼졌지만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방금 본 장면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 영상의 존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어요. 공개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었어요. 영상을 본 후 저는 깊은 고뇌에 빠졌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 할지 아니면 그냥 덮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역사적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발생할 혼란과 위험이 두려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장 교수님이 혹시 이 일에 대해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결심을 하고 아침 일찍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의 연구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어요. 들어가자 교수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책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어요. 슬쩍 한국 전쟁 때 일어났던 중공군의 잔혹행위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 교수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시기 시작하셨죠.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교수님이 불쑥 제 아버지의 직업을 물으셨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하이난에서 은행장을 하신다고 대답했습니다. 대답이 끝나자 아버지가 은행장까지 하셨으면 답을 알만했을 텐데 굳이 찾아올 필요가 있었냐며 중얼거리셨죠. 한동안 교수님은 또다시 말없이 차만 마셨어요. 긴 침묵 끝에 교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중공군은 절대 민간인 학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실보다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항상 승자의 역사라며
누가 쓰는지가 중요하지 사실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며 이만 가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으로 연구실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온갖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아버지 직업을 왜 물어보셨을까?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제까지 존경해왔던 교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진실을 추구해야 할 역사학자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걸음을 옮기며 계속해서 교수님과의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모른 척 덮어버리라는 의미라고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교수님께 물어보고 난 후 더 혼란스러웠고 연구실로 돌아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울리는 뉴스 속보 알림음에 제 시선이 컴퓨터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화면에 비친 내용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죠. 제 고향인 하이난이 슈퍼태풍 야기의 강타를 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 예상 소식에 저는 즉시 가족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태풍의 피해가 워낙 커서 통신망이 마비된 것 같았죠.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당장 고향으로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서둘러 짐을 챙기고 기차역으로 향했죠. 하이난행 열차에 올랐지만 객차는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태풍의 위험 때문인지 승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객차에 들어서자 저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 할머니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깊이 있는 눈빛을 가진 할머니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할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왜 이 위험한 시기에 하이난으로 가느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가족이 걱정되어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며 과거를 속죄하는 일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의아해졌어요. 할머니는 자신이 무당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에서 일어난 자연재해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스촨성 대지진과 황허강 범람, 그리고 최근의 게릴라성 폭우까지 모두 이유가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시는 할머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는 극비 자료에 있었던 중공군의 만행을 낱낱이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지금 중국이 저주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하문서고에 있는 그 자료의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신 건지 의아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마치 저를 꿰뚫어보는 듯 했어요. 신비로운 분위기가 객차 전체를 감쌌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대로 가다간 중국은 폐허가 되어 생명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예언하셨죠. 저는 할머니의 말씀에 압도되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원혼을 달래야 한다고 하셨죠. 제가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 더 자세히 묻고자 할 때였어요.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고 눈을 번쩍 떴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보이지 않았죠. 꿈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너무나 생생해서 꿈이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했어요. 저의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기차가 도착했고 저는 그대로 역에서 내렸습니다. 하이난 역에 내리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처참했어요. 시속 245k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야기가 휩쓸고 간 자리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고 건물들은 지붕이 날아가거나 유리창이 깨진 채 위태롭게 서 있었죠. 거리는 온통 잔해와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어요. 저는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언가를 밟는 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100만 명이 대피했다는 뉴스가 실감났어요. 거리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죠. 저는 서둘러 집 근처의 대피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첫 번째 대피소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부모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대피소도 마찬가지였죠.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네 번째 대피소로 향했고 네 번째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구석에 앉아 계신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부모님께 달려갔죠.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왜 여기까지 왔냐며 다그치셨어요. 너무 위험했다고 그러셨죠. 저는 두 분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꼭 잡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잠시 후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신기한 일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태풍이 오던 날 밤 일이었죠.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드셨다고 해요. 너무 피곤해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주 나이든 할머니가 나타나 자고 있는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며 호통을 치셨대요. 어머니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고 그때 태풍 대피 경보가 울리고 있었다고 해요. 너무 피곤해서 경보 소리도 못 듣고 골아떨어졌던 거였죠. 어머니는 즉시 아버지를 깨워 대피소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자마자 열차에서 만난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가족들을 구해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비로운 기운이 온몸을 감쌌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원혼을 달래는 방법은 바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요. 중국 정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게 만드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부모님께 걱정 말라고 당부드리고 그 길로 다시 북경으로 향했어요. 저는 숨가쁘게 연구실로 달려갔어요. 복도를 지나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들로 가득 찼죠. 연구실 문을 열자마자 컴퓨터 앞으로 달려갔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듯이 움직였습니다. 중공군의 잔혹한 행위에 대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어요. 타이핑을 하면서 그 참혹한 광경이 눈앞에 선하게 떠올랐습니다. 얼어붙은 시신들, 끝없이 이어지는 눈밭. 그 광경을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민간인 학살의 증거에 대해 계속해서 타이핑을 이어갔어요. 손가락이 아팠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글을 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도 몰랐죠. 이 글을 해외 언론사와 학술지에 투고해야겠다는 생각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어요.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공안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죠.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공안들은 말없이 연구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 책장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어요. 모든 자료를 커다란 박스에 담아갔죠.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노트, 제 책, 심지어 개인 물품까지 모두 가져갔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 컴퓨터에 감시용 보안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던 거죠. 모든 게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리석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자책했죠. 공안들이 나가자마자 장 교수님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수님 연구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습니다. 교수님께 어떤 말씀을 들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교수님 연구실 문을 조심스레 열었어요. 들어서자마자 교수님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긴장감이 연구실 전체를 감쌌어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교수님은 베이징대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알려지기라도 하면 우리 대학의 수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만 있었죠.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몰랐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조용히 넘어가 줄 테니 혹시나 남겨둔 증거자료가 있다면 모두 학교에 반납하고 그대로 학교에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마디 했습니다. 역사적 과오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게 진정한 강대국이 아니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교수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 말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교수님은 허튼 생각해서 한 번 더 이런 자료를 만들면 그때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그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교수 직위는 물론이고 국가반역법으로 평생 옥살이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서워졌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모든 걸 내어주고 연구실을 나왔어요. 캠퍼스를 벗어나 거리를 걸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어요. 어떻게든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때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위험한 방법이지만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고 VPN을 여러 번 우회해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법이라면 추적당하지 않고 글을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공안들을 생각하니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글이 언젠가 꼭 빛을 발하게 되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이 글이 널리 알려져서 중국 정부가 숨기고 있는 추악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너무 두려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고 제 가족에게 해가 가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어요. 하지만 진실을 위해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믿으니까요. 부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오늘 리웨이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공군이든 일본군이든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치가 떨리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추악한 민낯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